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질문들은 저랑은 아무 상관없이 공모를 해서 그 뽑힌 질문들만 제가 모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곤란한 질문들이 꽤 있다고. 이런 질문 처음이야. 첫 번째, 머리 염색을 하셨는데요. 대체 왜 하신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라고 성남 야탑동에서 정미용실 원장님께서 미용실 아 진짜 제가 공식 발언은 이런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시장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고 하는 게 공식 발언이고, 그 외에 뭐 또 추가적 발언이 필요한가요? 아, 이게 사실은 이 염색을 시킨 사람이 접니다. 저도 파워 트위터리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참 트위터에서 이재명 시장 염색시키기 운동을 했어요. 양론이 있었어요. 예. 네, 흰 머리를 그냥 있는 게 낫겠다. 쪽 하고 염색을 해라 이걸 했는데 너무 하얘졌어요 제가. 예, 집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시작된 거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표처럼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손석희 앵커가 엄청 뜰 때인데 손석희, 이재명, 뭐 박원순 이렇게 놓고 누가 가장 나이를 먹었을까요?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이재명 시장이 머리가 하얘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먹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충격 드셔서 하신 거 맞죠?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밥 먹다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형님하고 밥 먹는 중이다 그랬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표창원 교수가요 이승환 씨를 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지금 대본에다가 결혼을 안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싱글이 아니고서는 그 많은 시간 시정 살피고 SNS를 하는 등의 시간을 쓸 수 없다는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은요 결혼 정보 웹체 띠에서의 매니저가 그 사람들이 실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거 뭐 SNS에 글 올리는 거 요새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좋아요, 예를 들면 댓글 달면 제가 다 좋아요 제가 직접 또 확인하고 눌러보거든요. 그래야 재미있잖아요. 작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직원들 시키지 않고 가짜로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요즘은 그 카카오 스토리는 좋아요 아니면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다 눌러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뭐 차 타고 이동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거의 뭐 계속 나머지 시간을 다 하고 있다 보면 되는데 이게 재미가 아니라 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 상대방의 공격이 좀 점점 더 좀 극렬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 길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한 명 한 명 제가 콩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들의 그 엄청난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숫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 같이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이 조금 전에 발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결혼하신다면 현재 사모님과 했는데요. 네. 이 질문은 성남시에서 남편이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여자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살고 싶은데 집사람은 싫다고 해요. 전 진심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떤 여자가 섹시하세요 하시면서 3번과 같은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궁금한 게 시장님 모아놓고 오시라고 해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맨날 무슨 뭐 복지, 박근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이상형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가슴 큰 여자가 좋으세요? 엉덩이 큰 여자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거 막말이 될 수도 있구나. 저는 눈이 맑은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기 눈에 그냥 맑게 하얀 분들이 있어요. 잘 많지 않던데 나이 들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근데 눈이 맑은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저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질문
좋습니까? 정답이? 분명히 내가 엉덩이하고 가슴을 물어봤는데 눈을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토론하거나 이럴 때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고 다른 소리 하는 것도 답이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잘못했습니다.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요, 이재명 시장이 왜 좋은가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1위가 뭐였냐면은 실력이 있다. 2위가 용감하다. 3위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흉악한 놈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잘생겼다였어요. 아우 쑥스러워. 근데 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외모 컴플렉스 없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잖아요. 어디가 아프신 건데요? 안 가르쳐 주지 그걸. 제가 이 장애인인데 3제 장애인인데 어릴 때 공장을 다니다 프레스 사고로 이게 팔이 부셔져서 장애인인데 이걸 숨기는 연습을요 수십 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밖에 안 펴지고 굽히는 것도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이게 이쪽에 이제 성장판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쪽 한쪽 뼈가 안 자랐어요. 아주 어린 나이 한 15살쯤 그때 프레스에 눌려서 부셔졌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키가 한 15cm 컸는데 갑자기 크잖아요 애들이. 그때 보니까 팔이 확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몰랐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숨기기 위해서 뭐 사실은 공장 다닐 때 그 다 교복 입고 이렇게 출퇴근에 통학하는데 우리는 이제 작업복 입고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걸 이제 거꾸로 되게 이제 부러웠고 또 이제 청소년이니까 그뭐 열등감 이런 게 많아서 이 팔 휜 걸 숨기기 위해서 제가 결혼한 후까지 짧은 팔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다 긴 팔 입고 팔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차렷 잘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겸손해서 그런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차렷하고 인사를 하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건방져 보이죠. 그래서 손을 모으려면 팔이 중간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집사람이 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나 이거 평생을 가리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니 뭐 부족한 게 있냐. 당당하게 내놓고 살자. 이것도 하나의 삶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제가 여름 되면 짧은 팔도 있고 뻔뻔하게 팔을 내고 다녀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컴플렉스가 아니죠. 뭐 이제 좀 비 오는 날 좀 쑤시긴 하는데 저기압일 때 쑤시긴 하는데 뭐 이제는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외모 컴플렉스. 우월감 느끼는 거 하나 있는데 우월감. 뭡니까? 제가요 이 귀. 아 진짜네요. 뭐 귀에 그거 아니야. 농담을 하니까 진짜로 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이 귀가 부처님 귀처럼 생겼어요. 봐봐요. 됐어요. 제가 이거 귀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제가 이제 시청에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다 오게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주고 있어요. 3학년은 다 성남시청을 들렀다 갑니다. 성남시는. 그래서 제가 오면 이런 거 가르쳐 줘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해가고 그 중에 또 90%는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는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을 안 하고 그럼 성남의 주인은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 애들이 그러죠. 시장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주인님하고 큰절 한번 해라. 그러면 근데 애들이 좀 깨요. 그럼 그 장난으로 큰절을 하죠. 그럼 그럼 너 지금부터 내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별로 감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너네 엄마 아빠도 내 거. 내가 주인이니까. 이러면 애들이 확 깹니다. 이렇게 교육을 삼아 농담으로 애들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나라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우리요. 뭐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들 하나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꼭 써라. 그런 다음에 제가 사인을 해주죠. 그런 이유가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하나의 행동이 그 아이의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어릴 때 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사실은 제가
자살 기도도 한 2번 했다가 물론 실패해서 살았지만 있고 20대가 되기 전에 막 그렇게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돈을 받고 대학 갈 정도로 그런 용기 이게 완전 뭐 사실 공장 노동자가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 점수를 높이 받아서 등록금 면제받고 돈을 생활보조비를 받으면 대학을 간다는 사실 꿈꾸기 어렵잖아요. 시도 자체가 사실 어려운데 제가 그걸 시도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돈을 받고 대학을 가서 가족들한테 돈도 대주고 이제 잘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뿌리가 뭐였냐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은 뭐 이렇게 망해가지고 서울로 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7남매하고 감자 키워서 먹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막걸리 장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뭐그 숯불에 이렇게 주전자 데워가지고 이렇게 따로 한 대씩 그래 물도 좀 섞고 저는 물 섞는 장면을 목격했죠. 네, 하여튼 그랬는데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저한테 그 중에 한 분이 야 이놈 봐라 이거 우리 PD님도 귀 좋으시네. 야 이 김밥 봐라 이거 야 김밥이 보니까 큰 인물 되겠다 야 그러면서 성냥개비 있잖아요 성냥개비 야 이 성냥개비가 2개나 들어가네 이거 야 이리 와봐 이걸 내가 한 몇 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면서 아주 험한 상황일 때도 그래 내가 운명적으로 뭔가 나중에 잘 될 수 있단다 라고 그 믿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떤 도전을 해도 남들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도전을 하면서도 그래 나 이거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뭔가 남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불가능한 도전을 할 때 그야말로 그 도전의 원천이 됐던 게 이거라서 제가 일부러 애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얘기가 남을 수 있어요. 시장님 다 좋은데 말이 너무 길어요. 여기가 뭐 신문실인 줄 압니까? 그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그 중에 정말 생각하는 게 나랑 비슷하다 한 사람이 시장님밖에 없어요. 조금씩 달라. 성격은 좀 나아요. 성격은 제가 좀 더럽죠. 네. 저는 시장이고 진짜 성격 더럽더라고. 아니 제가 선거 전인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분은 금방 할 거로 생각했나 봐요. 나는 언젠가 하겠다 이러면 들었었는데 그다음부터 언제 하냐고 와서 내가 바쁘고 그래서 답을 안 했는데 불따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그게 시장님하고 결이 같은 건데. 아니라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시장님은 좀 나았고 국회의원실 같은데 섭외 전화를 하면 답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기다릴 거 아닙니까? 한 달쯤 지나도 답이 없어서 전화를 해요. 다시. 그쪽에서 몰라. 이분이 뭘 모르냐면요. 길 가다 만났는데 언제 저녁 한번 해요. 이거를 진짜 언제야? 참.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곧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제가 기다리면은 네, 나중에 다시 봐요. 네, 아니 그거 다르다니까. 시장님 진짜 방송 안 해.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섭외했는지조차 모를 때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당신들은 지상파라도 이렇게 했겠어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지상파 아니니까 그렇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곤란한 질문 갑니다 지금. 그건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잘해주시면은 나중에 더 친해져요. 그러니까 대면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와서 인터뷰 한번 끝내고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한번 멱살 잡이를 해야 나중에 더 친해지더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시장님의 난 별로 지금도 안 친한데 본인만 친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제가 오늘부터 제가 친해지려고요. 자, 이 질문이 5가지가 지금 빨리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나는 안 했다니까요. 네, 4시 58분 됐습니다. 30분만 더 쓸게요. 자,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와 있네요. 내 나와바리 왜 오신 겁니까? 라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박원모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에 나와바리를 왜 왔냐고요? 예, 박원모 씨인데요. 내 나와바리 왜 오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경계를 넘어올 때.
이거 경계를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시 신경을 쓰시는군요. 네, 사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아까 문안박에서 문박이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박이들 중에 다 저도 두 분 다 좋아하는데 문박 좋아하는데 이분은 문박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어요. 유머. 진짜요? 네, 그분들은 유머가 없으시더라고요. 요즘 대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유머 있는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행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도 몰랐거든요. 이재명 시장이 서울에 사는 첫 강연이에요. 아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박원순 시장 때문에. 네. 우리 여기 관악은 우리 관악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운동 단체들도 뭐 서울대 총학생회 요 근처에 인원이 좀 그 인연이 있는 단체 활동가들이 많이 한꺼번에 이제 초청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서울 이런 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성남으로 오면 되지 왜 내가 서울로 가야 됩니까? 에? 세상의 중심이 성남으로 바뀌고 있는데. 에? 그래서 서울은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굳이 오라니까. 잘 왔죠? 네. 다음에 또 와야지. 바로 이 지점이 그 문박이 안 갖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죠.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이 변호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못 배웠으면 사기꾼이고요. 그리고 조금 그 어떤 사회적 개념이 조금 덜하면 개그맨 정도가 딱 어울리는.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분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돌아가신 황승환 박사. 에헤이 또 왜 이러십니까? 저음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고음 올라가면 똑같아.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점잖지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황수관 박사라니. 제가 갚아드린 거예요 지금. 아까 그거. 자 다음 질문 그분 가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아쉽네. 모르셨구나. 네. 이재명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자, 이 질문은 뭐 재밌게 받으시라는 건 아닌데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인권 변호사에서 성남시장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아까 답을 하셨을 거예요 강연 때. 안 했어요? 물어보신 분은 민변에서 박주모 변호사신데 그냥 물어보셨습니다. 네. 왜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성남시장을 하게 됐느냐? 이거 짧게 좀 해주세요. 시장을 하는 게 나으니까. 인권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 시장을 하는 게 나으니까. 제가 어떤 점에서 더 낫습니까?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나가면 대통령 할 거거든. 근데 소위 인권 변호사, 그다음 시민운동가, 또 시장, 정치인 이런 거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 수단일 뿐이죠. 근데 좀 더 그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가능한 유용한 수단. 근데 지금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능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유용한 가능한 수단이 있으면 가장 큰 걸 골라야죠.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는 변호사가 가장 자유로워서 변호사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는 시민운동이 중요한 역할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치에서 돈을 쓰지 않고 정치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생겼죠. 정당 민주화, 기관당원제, 그다음에 선거 공영제. 돈 안 쓰고 돈 못 쓰고 돈 15% 이상 하면 돈 돌려주고. 그전에는 선거라는 걸 하면 수십억씩 써가지고 당선되면 본전 찾느라고 도둑놈 되고 낙선하면 빚쟁이 돼서 거지 되고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걸 막았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립의료원, 이거 공공의료 활동을 하다가 시립의료원 만들기 하다가 의회에서
날치기로 우리가 만든 주민조례안 발의안을 폐기하길래 그때 우리가 제가 같은 공동대표였고 방청객들이 흥분해가지고 뭐 저런 XX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뭐 점거하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러는 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뭐 회의 방해 뭐 이런 걸 중범죄로 취급돼서 제가 대표로 도망을 다니게 됐죠. 수배가 돼가지고 두 번째 구속되게 생겨서 그때 지하실에 숨어 있다가 에이씨 우리 손으로 하자,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렇게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돼가지고 10년 만에 제가 시립의료원을 짓게 됐죠. 다 아는 얘기네. 그 성남시청에 가면은 네. 1층에 홀 있죠. 네. 홀 이름이 뭐예요? 로텐더홀인가? 그렇죠. 그 큰 홀 하나 있잖아요. 온누리홀. 거기 대여를 할 누리홀, 때 누리홀. 시간을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연장시켜 줍니까? 뭘 대여할 때? 네. 시간 지났다 그러면 쫓아내겠습니까? 짧게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 진짜. 아이고 참. 네. 아, 한 방 맞았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다. 네. 아무래도 술 먹고 한 판 뜰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술을 끊었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술 먹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정청래 의원실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 밖에서 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야 나중에 나옵니다. 자, 위험하군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네. 한번 답을 해주세요. 세월호 등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선명하고 신속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한참 눈치를 보다가 어떤 분위기가 정리되면 그때 숟가락 얹는데 시장님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를 질문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서울시 내곡동에서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밝힌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곡동 공무원 정원이 친구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빨리 해야 뜨잖아요. 예? 빨리 해야 관심을 받지. 그렇죠. 이재명 시장. 요거는 비공식 발언이고 네. 공식 발언으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이 충실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 벽면에는 아직도 세월호 깃발이 붙어 있어요. 우리 3대 무상복지 신청하라는 프랜카드 크기만한 엄청난 규모의 프랜카드 지금도 붙어 있죠. 시청, 구청, 청사에는 태극기와 동격으로 세월호기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네,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박수 주시겠죠?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다. 뭔가 끝장을 봐줘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을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사건을 덮어요. 그냥 나쁜 짓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나쁜 짓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중요한 일은 끝장을 본다. 독하게. 그래서 세월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한 일이고 저는 세월호를 보면서 제가 한때 일베짓으로 도와줬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똑같이 떠올립니다. 똑같은 일이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무능, 어쩌면 국가의 고의에 의한 국민 살해 사건이고 집단 살해 사건이고 그거를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폭도, 시체팔이 이런 걸로 매도하고 있고요. 망각을 강요하고 있고 그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있고 덮으려고 하고 똑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쟁과 질병과 재난, 재해로부터 지켜주는 일. 그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도 맡기고 세금도 내는데 대체 뭘 한 겁니까? 이런 거 끝장을 안 보면 다음에 또 생겨요. 그래서 메르스 사태 또 생겼죠. 규모는 작지만 다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위안부 소녀상 문제, 또 예를 들면 유신 문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다 잊어버리자고 하지만 제가 그런 문제들은 몇 가지를 집어서 제가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문제를 일부러 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역사죠. 방송하다 보면요, 같은 야권 정치인들이라도 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결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은 세월호 물속에서 국정원이 사실상의 소유주로 의심되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거 이야기 유일하게 하는 사람, 유의하구나. 정청래 정도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재명 시장, 정청래 의원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 못해요. 왜 이렇게, 사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그 침몰의 원인이나 진상을 규명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연안을 다니는 배들은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배가 없어요. 세월호가 미쳤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린 답답하잖아요. 방송으로 내 누군가가 정치인 누구라도 좀 유명한 사람이 좀 동조해주면 좋겠다. 꼭 동조해주는 사람이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네. 그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왜 성남시장이 세월호 문제를 자꾸 떠드냐. 국가안보 문제 이런 거 왜 얘기하냐. 행정이나 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남 100만 시민도 국가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실제로 피해 입었고 1명 죽었습니다. 4명 중상. 그건 중요하지 않죠.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피해 입을 거다. 그리고 국가에 세금 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중에 1명이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인데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요? 시장님이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사건 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셨겠어요라고 아시겠죠? 저기 효자동에서 박모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효자동 박모 씨.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어디 호텔에서 자고 있었다면 얼른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고 만약에 자고 있었다면 얼른 일어나서 계속 생중계를 온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보면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갖고 싶으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저 작년 재작년 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정말 기억들 나시잖아요. 발 동동 구르면서 아침마다 TV 켜고 나온 사람 없나. 다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게 저희 오늘 나간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인들 말이에요. 이 배지가 세월호 배지 또는 뭐 이런 목걸이 이런 팔찌 이런 게 그냥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세월호 사건 해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다 차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만 추모하려고 차고 다니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이 배지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웬 할아버지가 자기 얼굴을 내놓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젠가 보니까 지금까지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는 인간은 반역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써놨더라고요. 자기 얼굴을 걸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일베류의 어버이 연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도 어쩌면요 피해자들입니다. 대개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고 막 겨우 살아나 이러면 엄청난 그 정신적 손상을 입는데 치료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참전 군인들 다 돌아오면 다 정신 치유해서 복귀시키잖아요. 엄청난 정신적 손상을 입는데 그 상태로 방치된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이긴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재작년이죠 이제 판교에서 사람들이 17명인가 그 환풍구에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뭐 사퇴해라 뭐 성남에서 사고 났는데 이재명이가 잘못했다 그러고 뭐 경찰이 뭐 저를 수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 걸어보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는 민간 건물의 환풍구인데 우리가 아무 잘못한 건 행사 주체도 아니고 축사하라 그래서 내가 가서 있었던 건 사실인데 민간 행사에 축사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행사 중에 일부일 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를 이제 책임자로 몰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세월호 사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그 해경부터 군인, 왜냐면 군인이고 뭐고 간에 막 해군이고 해병대고 무조건 투입해서 구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야, 언딘한테 돈 벌게 해줄까? 야, 언딘 빨리 와라. 너 잠깐 기다려. 그 계약하고 앉았던 거 아니에요. 다 맞고. 그러면 거기에 경찰, 대응하지 못한 해양경찰부터 이 공무원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부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행정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휘 책임이 있잖아요. 지휘하고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환풍구 사고에 예를 들면 그 건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허가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책임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종편들이 마구 떠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나보고 사퇴하라고 막 그러길래 제가 그거 한번 돌아다니는 얘기 있어요. 이 참사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행정적 책임이 없는 이재명이 사퇴하라는데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행정적 법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나는 사퇴를 고려해 보겠다. 네? 맞죠? 그리고 사고 난 직후에 저희가 바로 뭐 대책본부와도 현장에서 제가 사고 난 때부터 한 잠도 안 자고 딱 57시간 만에 유족들하고 전원 합의했습니다. 저는 다 쫓아다니면서 같이 울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떨어져서 죽은 현장을 내가 가서 봤거든요. 그 옆에 있었으니까. 갔더니 막 부서지고 난리야. 그 갑자기 죽은 가족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눈물 나고 같이 펑펑 울고 한 이틀 가까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결국은 합의서 썼어요. 빨리, 왜냐하면 이거 상여 들고 쳐들어가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억울한데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또 물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조사는 경찰이 할 테고 이 보상 문제 어쩔 수 없지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데일리하고 유족 간 피해자 합의를 47시간 만에 57시간 만에 다 해치웠죠. 아주 신속하게 3일 가까이 됐는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초췌하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불쌍했던가 봐요. 예? 불쌍하고 물론 이제 약간의 테크닉 이런 거에서 지금 법적 테크닉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과실 비율만 먼저 합의하자. 그리고 장례 치르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산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했죠. 그래서 조용해지고 다 정리됐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온 국민이 7시간 동안 막 어머머머 저 어떻게 저 빠져 아우 저 안에 애들 있는데 세상에 저기 막 의자 던지는 거 좀 봐 막 이러고 온 국민이 이러고 있는데 오후 5시인가 나타나셔가지고 군명조끼를 입었는데 애들 발견하기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기함을 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많이 길어서. 그 말씀을. 어차피 여기는 시장님을 위한 자리니까요. 네. 이게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그 뭐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나고 그러지만 이분의 별명이 저 리틀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남시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빚도 갚고 복지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분당 같은 돌발 사고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다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을 때 대선 주자에다가 다리를 살짝 걸쳐놓고 한쪽으로는 연습을 막 하면서 남들이 낭만하고 있을 때 스멀스멀 기어들어가는 그런 전략인 것 같다. 참. 자, 그래서 민감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을 이따가 밝혀드릴게요. 이재명 시장은 차차기 후보군으로 분류되는데 현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19대 대선에 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부산시 사상구에서 최근 친구를 위해서 외롭다는 문모씨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산이 아니고? 아니요. 지역구는 거기에요. 양산이 아니고. 근데 왜 차차기예요? 아니, 자꾸 제가 좀. 그 이야기는 저희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왜냐면은,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혹시,
그분들이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혹시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좀 갑자기 수술을 받는다거나 몸이 아프셨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갈 사람이 없어. 근데 성남시장만 나오라고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나가시겠냐고 묻는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야지. 아니, 내가 땜빵용이야? 아니 여러분, 제가 땜빵용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잠깐 있어봐요.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차차기용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종편을 어떻게 쓰느냐? 이재명 임기도 안 채우고 대선 나갈 의향 밝혀 이렇게 씁니다. 다 수가 있어요. 아 들어볼까요? 다 수가 있어요. 네? 밝히십시오. 뭐가 겁납니까? 겁나서 밝히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들은 아무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는 500명인데, 한 10만 배 더 있어야. 하여튼 뭐 재밌는 과정인데, 아마도, 문재인 박원순 시장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대개는 이번에는 두 분 중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주로 그렇죠. 주로 그런데 제가 그 점이 좀 섭섭한 거예요. 왜? 우리 보니까 PD도 똑같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사실은 우리 방송처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방송이 없는데 저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네. 아니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님 어디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당할까봐 말씀 좀 조심해달라고 한 20번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냥 바로 갑시다. 네, 그럽시다. 네, 대선으로 바로 갑시다. 본인이 하세요. 나는 위험 지경으로 밀어놓고 있어.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지율에 관한 부분을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1%가 50만입니다. 그럼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한 4%에서 5%쯤 나오니까 대략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200만에서 한 250만 정도가 현재 지지자다. 아직 양이 안 차세요? 아니, 반토막 났다니까요. 자, 아까 그거 했다가. 네. 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질문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성남시 비서사 가보셨잖아요. 혹시 개인 빚은 없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개인 빚 있죠. 있으세요? 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 요즘은 좀 물려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 나빠지면 열을 받는 겁니다. 에? 내가 아니라고 부인 안 한다니까요. 에? 얼마 전에 보셨어요? 주가 떨어지면 내 재산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빚이 좀 있죠. 그래서 자산도 좀 금융 자산도 많은 편이고. 제가 주식하다가 집안이 한번 망한 일이 있어요. 98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IMF라고. 네. 제가 그때 선물까지 하다가 어느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 없이 하한가. 이게 주식하는 분들 많다. 표정 보니까. 97년, 8년 많이 당했죠.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후에 또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시 시작을 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무명 잡주 단기 거래 금지, 그 다음에 우량주 장기 보유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여튼 뭐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재명 주식 폐인이었다라고 조중동에서. 그래서 얘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97년, 8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요 트위터를 보시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재명 시장님 아주 열성 팬이 하나 있고 파워 트위터리언인데 굉장히 예쁘신 분 한 분 있어요. 오셨나 궁금한데 혹시 솔트님이라고 오셨습니까? 솔트님 아시죠? 왜냐면 본인 신원 공개를 거부한 분인데 나왔을 리가 없지. 아 그러신가요? 예. 와도 아니라고 그래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트님이 얼굴이 굉장히 예쁜 프로필로 나와요 사진이.
본인이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뭐 그런 의혹은 뭐 우리 제기할 이유가 없고요. 문제는 이재명 시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RT를 엄청 해줬어요. 내가? 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재명 시장님 팬을 자처하면서 막 트윗을 날리고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을 검색해요. 이재명 씨가 잘 모르시냐? 그래서 그분 RT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행사하려고 밤새워서 트윗을 봤는데 솔트님 트윗을 너무 많이 RT를 하셨더라고요. 언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게 본인 생각이죠.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가? 김무성 대표가 저보고 공약 지키는 저보고 말이죠. 성남시 부도 내려고 그러냐? 어? 악마의 속삭임이냐? 뭐 이러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게 악마면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건 사탄이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악마와 사탄이 같은 거가 아니고 악마의 왕이 사탄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 한 글자 쓸 때 다 연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서울시장께서 제가 그걸 못 찾으면 써먹으려고 한 말이 뭐였냐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악마니까 악마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박 시장이 그걸 쓰셨더라고요. 악마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 지금 그게 저를 디스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원래 생마거든요. 생마. 내가 왜냐면 제가 솔트뿐만 제가 아니라 예. 저는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얼마 전에 만났어요. 예, 따로 이렇게 부부 동반을 만났는데 제가 몇 수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막 폭언 욕설하는 거 다 차단해라. 두 번째, 댓글 다 지워버린다. 아니 그런 거 지워보면 되나? 그러길래 욕은요 의견이 아닙니다. 그 폭언하고 이런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삭제. 이거 뭐야 차단하세요. 그래서 요새 삭제하고 차단해가지고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차단하시기 시작해서. 또 하나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트위터에 일단 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재명이 이렇게 트위터에 썼다고 트위터를 하면 그걸 리트윗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트위터에 뭐라고 썼다고 누가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다시 또 트위터에 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누가 인용하면 그걸 또 리트윗합니다. 아니 자기가 쓴 자기 기사를 어떻게 자기가 리트윗을 하고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처음에 한 서너 번은 쑥스러운데요. 네번 하면 괜찮아집니다. 그죠? 아니 무슨 세상에 정치인이 자기 알리려고 자기 성과나 자기 주장을 알리는데 무슨 그런 체면을 차려야 합니까? 그냥 확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제가 그 프로필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 갖춘 마지막 2% 뻔뻔함. 실제로 뻔뻔해야 돼요. 그 너무 경선 떨다가 결국은 자기 홍보기에 다 놓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분은 만약에 진짜 대선의 어떤 기회가 되면 굉장히 뻔뻔하게 나서서 안면 까고 내가 하겠다 하실 분 같아서 그래서 저는 믿음이 가거든요. 뭐 아닌 척하고 그럽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사는 거지. 네? 그게 문제예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막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융단 폭격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누가 안 해주나 기다리고 있어요. 됩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저랑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방송을 하는데 누군가가 니들 방송 왜 이렇게 내용이 세?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강하게 나가야 상대가 못 때린다. 눈치 보다가 상대방이 맞으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것보다야 때려도 세게 때리다가 감옥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방송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장님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리더라는 것은 대단한 경선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악마잖아요. 그 악마 때 대응하려면 신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때리는데 계속 때려줘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하게. 그래서 대표로 걸린 게 정미용과 변희재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시간상 이런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개인 일도 있고 팟캐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악 바보주방을 인터뷰를 할 때 의미 있는 일이라면 인터뷰를 한번 해드릴게요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섭외가 많이 들어오죠. 뭐 괜히 이런 행사 사회 좀 봐달라고 시간이 안 되고요. 근데 관악 바보주막에서 이재명 시장 강연을 하는데 봐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봐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바보주마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면 저 안 봐드렸어요, 진짜로. 사회를 잘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 엄청나게 유명하고 유력한 인사시구나. 방송을 맨날 하니까요. 그 어떤 흐름도 에이, 알고. 됐어. 아, 왜래?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에서 한 5개 질문 받고 끝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지치겠어 지금. 질문을 지금 반도 못했는데 시간상 계속 빨리 끝내라는 사인이 와가지고 다 생략하고요. 아까 1시간 반 동안 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엔 내가 보기에 이재명이 지금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파일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쫄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국정원과도 싸우시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싸우시고. 네, 그런 질문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나빠질 게 없다.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제가 일단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잃어봤자 시장 그만두는 건데 시장을 그만두는 정도인데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원래 뭐 제가 가졌던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수단인데 저는 남아있는 수단들이 아직도 많죠. 예를 들면 변호사로 돌아가서 뭐 인권운동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 할 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나아서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게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막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거 잃어봐야 그거 뭐 별겁니까? 사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시장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속에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누려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내 아들 둘 대학 다니는 그 아들 둘 그 다음 세대들이 야 나도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을 좀 활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수단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고 별로 잃어도 별로 아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두려운 거죠. 네. 네.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재명 시장님 좋아하는 것 같고요. 객석 질문 받겠습니다. 이 질문만 꼭 하고 싶다.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시장님 한번 골라보세요. 아이, 자, 지금.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골라요. 안 네. 고르는 사람 화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표가 깎이는구나. 예. 네. 저기,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저기, 열성적으로 드시는 분 있잖아요. 저분. 아, 저기 저 뒤에. 죄송해요. 그렇다고 뭐 주었다 뺐나요? 아니, 먼저 드렸으니까. 안녕하세요. 전 용산구에서 온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이정현 실장님께 좀 질문, 강연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로 건설업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시는 듯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또 교통난 해소라든지 탄소 줄이기에 필요한 도시철도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진보 진영 쪽에서 예산 낭비다 또는 건설업계 배뿌린다는 이유로 그저 버스와 자전거만 된다는 식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 물론 덕분에 진보 쪽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또 반면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서울 경전지선 사업을 진행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께서는
건설업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건설업 자체 또 토목 건설 공사 자체를 싫어하거나 뭐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역의 부정 부패를 얘기하는 거죠.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그런 운영, 불투명한 운영, 그다음에 정경유착, 합리적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필요한 일이고 서울시장이 하는 경전철도 결국 토목공사거든요. 그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죠. 다만 4대강 공사 시잘데기 없는 짓 했잖아요. 22조 날렸고 1년에 관리 비용만 8천, 9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미친 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건설업자한테 성남시 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시장 가격으로 공사 계약하지 말고 표준 품세물에서 한 앞으로 5, 6%씩 더 줘라 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하게 하거나 그런 지시해달라고 청탁하고 부탁한 압력 넣은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죠.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반기업적 사람이라고 매도하는데 저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진짜 기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게 또 개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업이 많아지고 또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정하게 성장하면 실제 기회를 잃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부당한 기회를 누리면 그 기회가 가지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기회 균등인데 자유와 평등 중에 자유라는 요소가 너무 많이 강조되고 평등 요소가 지금 거의 죽어버렸어요. 평등 얘기하면 빨갱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데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이 기회들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기회와 자원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균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했을 때 나라가 흥했어요. 균전법이니 균역법이니 모든 사람에게 의무와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면 그 기회들이 잘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걸 힘센 사람이 정치 권력하고 유착해가지고 확 가져버리면 그 기회와 자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사회 발전 가능성이 줄어들죠. 개인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거,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거, 힘센 사람들이 그거를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소수가 많은 자원과 기회를 독점하도록 도와주고 또는 결탁해가지고 같이 해먹고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설이나 토목이 부정하게 또는 기업들이 부정하게 이 혜택을 누리는 걸 막아야 공정한 질서 위에서 기업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반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라.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친기업 인사들인 거죠. 거기다 부정한 특혜 주는 게 나쁜 반기업가들이에요. 그런 오해들이 좀 많습니다. 계속 시장님 답변 좀 짧게 유유. 자, 그만하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언제 맨날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방송에 날마다 길거리 치는 게 방송이지만 시장님 모시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질문 또 한번 받겠습니다. 그래요. 저 우리 파란 잠바 입으신 지금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제가 한 3시간 해보니까 한 3분의 1 남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카페 운영하면서 영적인 줄여나가는 거. 두 번째로는 고독사.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 고독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죠. 거기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그게 복지죠.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청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교통사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그건 역시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죠. 원인을.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상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들, 가난해서, 외로워서, 미래가 없어서, 힘들어서
이런 요소를 제거하는 게 사실은 줄이는 제일 첩경이죠. 근데 그거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야죠. 대기업 감세해 준 거 다시 원래 복구하고 대기업들 지금 1,000조 원씩 쌓아놓은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데.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나? 물려주면 뭐 합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OECD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세금 걷고 또 무슨 토목공사니 이런 데서 마구 갖다 버리는 거, 부정부패하는 거, 자원외교 한다고 100억짜리 1조 원에 사가지고 해먹는 거, 물에 가라앉지도 못하는 잠수함 만든다고 돈 쓰는 거, 이런 거 싹 없애고 하면 사실 여력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제가 성남시 살림하면서 해보니까 저희가 7% 정도 일반 회계 기준으로 7% 정도를 줄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1,몇백억씩 빚을 갚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복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자치보다 훨씬 엉망인 것 제가 그건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방정부는요. 중앙정부로부터 온갖 감시를 받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경기도, 행안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 막 온갖 감시를 받는데 정부는 자기들이 해요. 최종 권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아. 시 같으면 시장이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외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나라가 그렇거든요. 시보다는 훨씬 나쁠 거다. 그러니까 그 마티스 이런 거 안 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발견되면 절대로 자살한 게 아니니까 유서 안 믿지 말아 주세요. 저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도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전범들 지금도 처벌합니다. 지났지만 소급 입법 만들어서 인류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 형벌 금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잠깐만. 나는 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우리도 일제 치하가 끝난 후에 반민특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근데 물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지만 3년 후에는 되고 100년 후에는 안 되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실현 가능하냐는 좀 다음 문제. 그건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게 일단 필요할 테고.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 했지? 김무성 아버님 왜 지금 이거 가만 가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사진이 하나 찍힌 이유가 독립군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만주군으로 계속 장교 활동을 하다가 일본이 딱 항복을 한 다음에 이 광복군에서 일본군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거기 가서 언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야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위장 광복군이었다고, 위장 독립군이었다고 우기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적인 평가, 사실 규명 이런 거 분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뭔가 이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죠. 반성하게 해야죠. 뻔뻔스럽게 뭘 잘못했는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아닌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싸대기 한 대씩 때려줘야지. 그런 소리야. 우리가 친일 매국노들에 대해서 강요해서 억지로 창시 개명한 사람을 친일파 매국 인사라고 욕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붙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권력과 권위와 부를 받은 인간들 얘기하는 거죠. 책임져야지. 그걸 온 국민이 다 친일파였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청산의 한 방법이겠죠. 뭐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어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거의 다 죽었을 테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중에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시간이 1시간가량 오버하고 있어서 오늘 토크는 다 마치도록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그
자살 질문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한참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막 빚이 더미 앉아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정권 교체 할 수 있을까? 했을까? 살아있자라고 살아있었어요. 근데 못 바꿨어. 다시 돌려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트위터 안에서 발견한 인물이 희망을 본 인물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일이라면 밟았고 나서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고요. 저 시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네. 이 행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혹시 제가 쓴 책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먹는 돈을 들다. 제가 안 팔려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는 아까 질문하신 분들 제가 하나씩 이따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최종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패감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도대체 뭐가 바뀌겠느냐? 이 생각을 없애야 돼요. 제가 그거 얘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5천만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5천만 분의 1, 한 표일 것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좋은 측면은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람들한테 패배감을 짚습니다. 5천만 표 중에서 한 표 없으면 어떤데? 내가 해봐야 5천만 분의 1인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게요. 10명이 있어요. 10명. 개 모임을 했어요. 딱 사회 똑같지 않습니까? 10명이 있어요. 개 돈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모았어요. 그래서 1년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 60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라산을 갈 건지 즉 제주도를 갈 건지 설악산을 갈 건지 두 패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그래서 투표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보통은 내가 가진 표의 가치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일단 그 중에 보통은 30%, 많게는 40%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 빨리 결정만 해. 빨리 끝내고 밥 먹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제외. 이미 내 표의 가치는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 6분의 1로 늘어났죠. 그런데 7명이 패가 갈렸어요. 그 중에 4명인 쪽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4명만 만들면 된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꼭 제주도로 가야겠다. 4명만 작업을 하면 돼요. 3명 놔둬도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4명, 모인 4명은 실제로는 권력을 4분의 1씩 행사한 거죠. 근데 이 4명은 그러면 4분의 1씩 똑같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5시에 개모임을 해가 만나가지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7시에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5시에 얘기했는데 그 중에 고집 센 사람이 한 명 있어. 근데 절대로 이거 제주도 안 가면 안 돼. 내 인생을 보고 내가 가야 된다. 야, 표결하자. 야, 표결은 가, 그냥. 그래가지고 7시가 됐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결론이 안 나네, 이 인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밥 좀 먹고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밥을 먹어, 그냥 결판 내고 해. 11시가 돼서 안 끝나요. 12시가 됐는데 밤새 이거 끝장내고 우리가 집에 가. 몇 사람 집에 갔어요 이미. 결국은 그 고집 세고 주장 강하고 독하고 이런 한두 명의 결국은 그 집단이 의사결정을 다 맡겨버립니다.